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제13강 자료 수집 방법 5번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에서 첫 번째 투사법, 두 번째 내용 분석, 세 번째 기타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응답자 편견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왜곡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에서 6번째 해당이 되는 투사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사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나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모호한 자극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요,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살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응답자의 내면에 있는 신념이나 태도 등을 단어 연상법이나 문장 완성법, 그림 묘사법, 만화 완성법 등의 다양한 심리적인 동기, 유발법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보시면 투사법의 사례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김치의 상품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김치의 상품화로부터 연상되는 배추, 각종 양념, 숙성의 정도, 가격 등과 같은 시험 단어들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연상한 단어들의 순서와 반응 시간 등을 측정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투사법의 사례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7번째 내용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분석의 의의를 우선 먼저 살펴보시면요, 비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 자료,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비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유형별 체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고요, 면밀한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추론해 나가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내용 분석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개인이나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인 신문이나 서적, 잡지, TV, 라디오, 영화, 일기, 녹음, 녹화 테이프, 연설, 편지, 상담 기록서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자료들이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를 직간접으로 얻는 자료 수집 방법을 말합니다. 이들 자료를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내용 분석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 분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메시지가 분석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전달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연구 방법이 바로 내용 분석이고요. 자, 내용 분석은 문헌 연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방송, 영화, 그림, 사진, 만화 등 다양한 기록 자료, 그죠? 기록 자료 유형이 분석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록 자료가 바로 기록 자료에 대한 분석을 문헌 연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방송이나 영화, 그림과 같이 다른 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의 현재적 내용뿐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도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용 분석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양적인 분석뿐 아니라 질적 분석도 질적 분석 방법도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내용 분석의 적용 대상과 분석 단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분석의 적용 대상은요, 자료가 문헌적으로만 존재하거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증적 자료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때 내용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연구 대상자가 언어나 문체가 연구 자체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분석 자료가 방대할 때 내용 일부를 샘플링해서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죠. 자, 그 외에 특히 미스미디어의 경향성 변화나 논조 분석, 주체 분석 등 여러 면에서 내용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는요, 기준과 항목에 따라서 분류하고 빈도를 조사할 때 집계하는 내용의 최소 단위를 분석 단위라고 하고요, 분류된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석될 단위를 결정을 합니다. 자, 카테고리는 연구 목적을 반영해야 하고요, 망라적이고 상호 배타적이고 독립적 및 단일 분류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 단위에는 어떤 단어,
주제, 인물, 문장이나 단락, 항목, 공간 또는 시간 등이 사용이 되고요. 책을 내용 분석할 경우에 분석 단위는 페이지나 단락, 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분석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느냐? 장단점을 살펴보죠. 내용 분석의 장점은요,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죠? 이미 존재하는 2차적 자료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비개입적인 연구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죠. 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개입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연구 과정에 실수가 있으면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연구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필요한 경우에 재분석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조사의 안정성과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속되는 지속적 과정에 대해서 또한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자, 내용 분석의 단점은요,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분석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나 비용, 인력 등이 많이 들지 않지만 자료를 분석할 때는 어떤 형태가 있는 구조화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할 때는 시간이나 비용,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분석 과정에서 비경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연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수집된 자료만 조사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조사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조사해서 그거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조사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째로 반응식, 비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에는 조사 대상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험법, 직접 관찰, 의사소통과 투사법 등이 있고요. 비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은 비관여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에서 야기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요. 간접 관찰이나 문헌 연구, 내용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비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투사법 하면 이 투사법이 해당이 되지 않겠죠? 투사법은 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비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조사 방법이 있죠. 기타 조사 방법에는 첫 번째가 오류 선택 방법이에요. 자, 응답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틀린 답을 여러 개 제시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태도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출구조사예요. 선거의 어떤 진행 상황을 점검할 때 많이 실시하는 그런 조사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자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지지 성향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선거 전략을 수립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뭐냐라고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정보검사법입니다.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를 파악해서 응답자의 태도를 찾아내는 방법, 이게 이제 정보검사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도 토의 완성법이나 사회성 측정법, 그 다음에 CATI, CAPI, CASI, ACASI, ARS, 출구조사, 코린조사, 인서트조사, 벤치마크조사, 추적조사, 푸시조사, 간이 여론조사, 모바일 서베이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응답자의 편견에 따른 왜곡 효과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편견에 따른 왜곡 효과요. 첫 번째는 최근 정보 효과, 리전시 효과라고도 하죠.
질문의 보기가 앞쪽에 제시되었을 때보다 뒤쪽에 제시되었을 때 채택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을 바로 일컬을 때 말합니다. 이것을 최근 정부 효과라고 하죠. 질문지를 사용하는 사회조사에서보다는 조사표를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자주 발생이 되곤 합니다. 자, 면접조사에서 응답 내용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바로 최근 정부 효과, 리전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차 정부 효과가 있습니다. 1차 정부 효과는요, 어떤 질문이건 첫 번째 응답을 기재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 면접 조사를 할 때 응답자들이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그냥 첫 번째에다가 응답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편 조사에서는 비슷한 응답 항목이 많아서 어떤 질문이건 첫 번째 응답 항목을 선택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동조 효과죠. 비교적 인지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면접자의 생각이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동조하는 그러한 효과가 바로 동조 효과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겸양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겸양 효과는 면접자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은 접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자의 눈치를 보고 면접자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경우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을 바로 겸양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자가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를 살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후광 효과입니다. 평정해야 할 특징이 2가지 이상이라고 한다면 평정자가 한 가지 특징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다른 특징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후광에 의해서 다른 것들도 같은 형태로 응답을 해버리는 또는 평가를 해버리는 그러한 효과를 후광 효과라고 봅니다. 6번째로 이전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의 문항 배열에서 앞의 문항과 응답 내용이 뒤의 문항과 응답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7번째가 침묵의 나선 이론이죠. 자, 다수의 의견이 개인이 밖으로 표현하는 의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의견에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해서 혹시 고립된다거나 잘못될 수 있다라는 공포로 인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침묵의 나선 이론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 외에 교재에는 위신 향상 효과나 체면 치레 효과, 선전 편승 효과, 습관성 효과, 무관심 효과, 약장성 효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강의 내용들을 모두 마쳤는데요. 13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투사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사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내용 분석에 대한 내용을 봤죠. 그래서 내용 분석의 의, 특징, 적용 대상이나 분석 단위,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의 장단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응식 그 다음에 비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봤고, 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과 비반응식 자료 수집 방법에 어떠한 연구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유의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타 조사 방법으로 오류 선택법이나 출구 조사법, 정보 검사법 등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 편견에 의한 왜곡 효과로 최근 정보 효과, 1차 정보 효과, 동조 효과, 겸양 효과, 후광 효과, 이전 효과, 침묵의 나선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잘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강의 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